안녕하세요. 저는 패스트캠퍼스 B2B 교육사업본부에서 본부장을 맡고 있는 이은지입니다. 오늘 먼저 이렇게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셔서 저희가 경험한 기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그런 교육의 방향성들을 같이 나눌 수 있어서 좀 개인적으로 되게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일단은 그 패스트캠퍼스가 제 첫 회사예요. 제가 전공은 이제 학사는 교육심리학을 전공을 했고요. 이제 그 이후에 제가 교육 방법이나 교육 이런 방식들에 대한 관심이 좀 많아서 이제 이화여대 교육공학과에서 좀 석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석사를 하면서 세부적으로 전공했던 거는 그 학습 분석학이라는 이제 그 분야에 제가 관심이 되게 많아졌었어요. 그래서 보통은 제가 4학년 때 저희 선배님들이 야, 나 이거 논문 써야 되니까 이거 설문지 좀 많이 해줘 했는데 제가 그 설문지에 다 3으로 찍었거든요. 그래서 그 3으로 다 찍으면서 이 데이터가 물론 이런 여러 가지 방법론에 이어서 뭔가 이게 필터링 될 수는 있긴 하겠지만 과연 이게 우리가 진짜 데이터라고 학습자의 데이터라고 볼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생겨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야로 이제 그때 학습 분석학이 나와가지고 제가 그 분야에 좀 관심이 있어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좀 제가 이런 직무교육, 특히 디지털 혁신과 관련된 그런 데이터 분석이라든지 그런 쪽에 대한 교육이 관심이 있어서 패스트 캠퍼스에 입사를 하게 됐고요. 패스트 캠퍼스에 입사해서 계속 기업 교육에 이제 몸을 담으면서 여러 기업들과 함께 DT 교육에 대한 고민을 같이 나누고 현재는 이제 B2B와 B2G 관련 사업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패스트 캠퍼스를 좀 모르시는 분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서 먼저 패스트 캠퍼스에 대한 소개를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네, 영상 하나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금액의 가치를 지금 대학교가 하는 게 맞나? 학교 다닐 때 경제학 전공을 했었는데요. 제가 수강했던 모든 강의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했었던 것 같아요. 특히나 100명이 넘는 강의들 안에서는 이건 온라인 강의랑 무슨 차이가 있지? 학기마다 내는 몇백만 원의 등록금? 이 정도 금액의 가치를 지금 대학교가 하는 게 맞나? 라는 불만과 의구심들이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와중에 제가 좀 원하는 자격증이 있어서 공부를 좀 했었는데 그때 권호상 강사님의 강의를 들었었어요. 그리고 제가 실제로 대학교에 들었을 때도 너무나 어렵게 느껴졌었던 개념과 전체적인 이 그림들을 너무나 쉽게 이야기해 주셔서 20-30만 원, 30-40만 원 투자했었던 이 강의에서 제가 배우는 게 더 많았던 거예요. 패스트 캠퍼스 합류를 하면서도 권원상 강사님을 모셔서 실제로 지금 온라인 강의를 했었는데 정말 단 한 기수도 마감을 안 한 기수가 없었어요. 이 강의가 가진 이 힘과 임팩트 그리고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어떤 교육적인 목표들 이러한 컨텐츠들이 저희 패스트 캠퍼스 안에 많아졌을 때 분명 훨씬 더 큰 어떤 교육기관으로서의 자리매김을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만들었었습니다. 사실 저도 똑같았지만 고등학교 3학년 때 커리어에 대한 정보가 얼마나 있겠어요. 회사에서 일하면서 1-2년 해보니까 내가 하고 싶었던 건 저거였어요 라고 뒤늦게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그러한 상황에 내가 처했을 때 대학교 다시 가야 되나 아니면 대학원 가서 공부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하는데 그 모든 선택지들이 최소 2년에서 4년의 기간 그리고 정말 몇 천만 원의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기회비용이라는 게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저는 교육기관의 어떤 대체제, 선택지, 패스트 캠퍼스라는 회사를 통해서 훨씬 더 합리적인 금액으로도 사람들이 원하는 꿈과 커리어를 갖게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 패스트 캠퍼스가 가진 무기는 산업과 그리고 교육의 괴리를 없애주는 최신성을 통해서 커리어나 직장을 당장 찾을 때 갭이 없이 학습할 수 있는 것들을 추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현직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 그들이 어떤 만들어내는 아웃풋 이런 것들을 컨텐츠로서 풀어내줄 수 있다면 산업과의 괴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대안적인 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전에 내가 이미 지나간 어떤 스킬이나 이미 유행이 끝난 기술들에 주목하는 사람들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희는 미래를 좀 더 많이 바라봅니다. 3년 후, 5년 후에 훨씬 더 개인으로서의 부가가치가 높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 방향을 제시해주는 컨텐츠들을 더 많이 만들고 제작하는 회사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패스트 캠퍼스는 끊임없이 기존의 관성을 깨는 교육기관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누구나 생각하는 원래 이렇게 배우고 원래 이렇게 공부하는 거야 라는 관성을 깨고 본인의 어떤 10년, 20년간의 경력과 노하우 그리고 내가 문제를 해결했던 방식들을 사람들과 공유하고 새롭게 이 어떤 직무나 직업에 진입하는 분들이 이것들을 통해서 성장하고 더 빠르게 내가 원하는 일들을 좀 이뤄낼 수 있도록 하는 이 지식의 선순환을 만들어내고 싶어요. 네, 저희 대표님이세요. 저희가 스타트업으로 시작한 회사여가지고 다 이제 대표님도 그렇고 저희 이제 같이 하는 임직원 이제 분들이 다 연령대가 한 20대 후반, 30대 초반 정도 돼요. 그래서 이제 스타트업으로 시작한 교육회사여서 이제 좀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방향성에 대한 것들을 좀 같이 나누고자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네, 일단 패스트 캠퍼스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언론 기사들을 보시면 일단 저희가 계속 이제 성인 대상으로 하는 교육 콘텐츠들을 이제 최신성 있는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속해 있는 기업 교육 같은 경우에는 그 중에서도 좀 저희가 이제 디지털 관련된 프로그래밍이라든지 데이터 사이언스 교육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 기업들에서도 그런 수요가 있어서 저희가 이제 그런 디지털 전환을 돕는 교육 주제들을 같이 고민하고 설계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도 계속 이제 스타트업으로 이제 시작했던 회사이기 때문에 계속 투자 유치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도 이번에 K-디지털 여기 옆에 트레이닝 이제 세션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트레이닝 저희 패스트 캠퍼스도 K-디지털 트레이닝이랑 크레딧 둘 다 사업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지금 이제 같이 운영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도 짧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다루는 주제들은 일반 직무라기보다는 오히려 좀 최근에 나온 그런 디지털 스킬셋과 관련된 주제들을 많이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정말 빠르게 이제 변화하는 시대에 저희가 이제 실무 트렌드에 가장 예민한 교육 콘텐츠를 빠르게 교육으로 만들어서 제공을 한다라는 강점을 가지고 있고요. 네, 저희 이제 연혁은 저희가 13년도에 이제 스타트업 창업을 돕는 이제 그런 교육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저희가 임직원이 한 4,500명 정도 되는 규모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사업들, 패스트 캠퍼스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제 데이원 컴퍼니라는 모회사가 돼서 그 데이원 컴퍼니 안에서 랭귀지 교육이라든지 이제 여러 가지 취미나 그런 이제 성인들이 자영업하시는 분들을 또 돕는 교육들로 계속 비즈니스를 성장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저희 본부를 좀 소개해드리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고민들을 예전부터 해오던 팀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기업들이 이제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이 회사에 들어온 지 이제 4년 차가 돼가는데 이제 그때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정의는 나왔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이제 저희도 같이 고민을 하면서 교육들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여기가 첫 직장이고 그리고 제가 뭔가 엄청나게 대단한 이론적인 뭔가 그런 것들을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의 발표는 제가 4년간 기업교육팀에서 경험을 하면서 좀 얻은 노하우들을 공유한다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뭔가 전문성이 있거나 엄청나게 이론적으로 뭐 이게 진짜 맞는 이론이냐 아니니 이런 얘기를 하기보다는 오히려 저희 경험을 통해서 제가 생각했던 그런 인사이트들이나 그런 정보들을 좀 나누는 시간이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저희 전임 강사님이 없고요. 다 실무에 계신 분들이 실제로 이제 여러 가지 교육 노하우들을 알려줘야 그게 진짜 현업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교육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실무 강사진을 섭외해서 저희가 교육 커리큘럼들이나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 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모토는 오늘 배워서 내일 적용할 수 있는 교육을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게 저희의 모토예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이제 교육을 만들 때도 이제 계속 서로가 얘기하는 질문들이 그래서 이거 배우면 그 사람은 내일 뭘 할 수 있는데 이걸 배워가지고 이 사람은 현업에서 어떤 것을 할 수 있는데 이런 질문들을 좀 많이 저희가 나누면서 교육들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팀 같은 경우에는 좀 맞춤형으로 교육을 제공하는 게 저희의 좀 특징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 가지 교육 목적들이 있고요. 교육 주제들이 있겠죠.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교육 형태나 실습 자료, 평가 방법들도 저희가 기업과 고민을 하면서 이제 HRD 담당자분이랑 같이 얘기하고 또 저희가 제안하는 아이디어들을 가지고 교육을 만들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다루는 주제들은 데이터 사이언스, 디지털 마케팅, 프로그래밍 등에 대한 교육들이 있고요. 저희는 일단은 이제 교육을 맞춤형으로 설계하고 또 운영하는 팀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교육의 방향성보다는 기업에서 지금 현재 처해 있는 디지털 그 전환에 있어서의 어려운 점이 뭔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같이 HRD 담당자랑 논의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회사의 실무진 분들이랑 함께 이제 여러 가지 교육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나의 교육을 만들면 거기에 들어가는 예제들도 다 이제 강사님이 그냥 준비해온 예제가 아니라 그 기업에서 실제로 해결하고 싶은 그런 주제나 아니면 그런 데이터들로 저희가 교육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가 회사들과 함께 지금 디지털 영양 강화 교육을 2018년부터 진행을 해오고 있고요. 이제 HRD 이제 하시는 분들 저희가 같이 얘기를 나눠보면은 이제 교육은 교육인데 이거 어떻게 측정을 해야 되냐라는 이제 고민들을 가장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도 이제 테스트나 뭐 퀴즈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 프로젝트 결과물을 가지고 저희가 좀 평가하는 그런 부분들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런 교육 트렌디한 교육을 오프라인으로 원래 초반에 제공을 하다가 저희가 2018년부터는 온라인으로 다 이제 똑같이 이런 콘텐츠들을 좀 같이 배울 수 있게 온라인에서도 배울 수 있게 저희가 온라인 비즈니스를 확장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온라인 콘텐츠가 거의 엄청 이제 많을 정도로 저희가 이제 교육이 지금 가지고 있고요. 이제 이런 교육들은 저희가 마이크로 러닝 형태로 되어 있어서 임직원분들이나 이제 수강하시는 분들이 이제 회사를 다니시면서 아니면은 학교 이제 회사 오고 가고 하실 때 수강을 하는 형태로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 기업들과 함께 저희가 지금 교육들을 많이 만들어가고 있고요. 네, 이제 본론 빨리 얘기하겠습니다. 네, 패스트 캠퍼스가 경험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기업 교육이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제가 봤을 때 이제 저희가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도대체 뭐냐, 이게 왜 이렇게 나오게 됐냐라는 것들을 좀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이론들도 있지만 저는 제가 제 눈에 보이는 현상에서부터 좀 시작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뭔가 기술 장벽이 높지 않은 소매역 외식업이나 아니면 새로운 이런 비즈니스가 나오면서 이제 뭐 쿠팡이나 페이스북, 배달의 민족 같이 이제 뭔가 기존에 있는 그런 기업들, 비즈니스를 이제 위협하며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생겨났죠. 근데 이제 이런 초기에만 해도 이런 쿠팡이나 배달의 민족이 그런 기업들을 진짜 위협한다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이게 점점 현실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기술 장벽이 높고 이런 대형 비즈니스, 기존에 있던 뭐 은행이라든지 금융업이라든지 뭐 패션, 뭐 아니면 차량과 관련된 그런 제조업 관련된 회사들도 이제 최근에는 이제 디지털 혁신을 입은 그런 회사들이 새롭게 나타나면서 이제 나오고 있었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계속 생겨나면서 산업 헤게모니가 아예 디지털 중심으로 바뀌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기업의 근간이 흔들리면서 이제 여러 가지 고민들을 이제 경영진에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곧 누군가가 이제 나타나서 우리 회사가 이제 쿠팡이나 토스, 테슬라처럼 이 시장을 빠르게 점유해 나가면 어떡하지에 대한 고민들이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서의 이제 고민에서 시작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경영진에서 기업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해야 돼, 우리 회사 해야 돼라고 생각을 딱 하고 하자라고 했을 때 이제 그때 가장 이제 교육에 대한 니즈를 많이 이제 끌고 가는 팀이 HRD 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교육에 대한 투자가 미래에 대한 전략이고 그 미래의 전략을 서포트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기업에서도 이제 경영진에서도 1년 후, 3년 후를 내다보면서 이제 교육을 투자를 하는 거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뭔가 마케팅 산업도 이제 디지털 마케팅으로 변화를 하는데 이제 예전에는 그냥 5개 광고나 아니면 전단지 광고를 하는 수준이었다면 이제는 SNS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마케팅 채널들과 그런 것들을 데이터 기반으로 의사결정해야 되는 교육이나 뭐 그런 거에 대한 고민들을 이제 실제로 이제 회사들도 이제 교육과 그리고 현장에 적용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현상들이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저희가 되게 다양한 기업들을 만나면서 좀 들었던 얘기가 되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중요하고요. 엄청 저희 해야 되는 걸 알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위에서 하라고 해가지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이끌어갈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교육을 짜야 되고 체계를 짜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현업 부서에서 잘 도와주질 않아요. 뭐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제 교육은 해봤지만 효과성이 그렇게 있는 것 같진 않아요라는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셨고요. 이제 그 여러 가지 고민들을 세 가지로 좀 나눠봤을 때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일단은 구성원의 동기, 그러니까 경영진의 동기는 엄청나요. 엄청나서 우리 DT를 해야 돼라고 하지만 정작 DT가 경영진 나 혼자 잘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전사 직원분들의 이제 구성원들의 동기에 대한 부분들도 있었고, 교육 콘텐츠가 이제 부재하다라는 얘기들도 좀 많이 하셨고, 무엇보다 이제 전사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들이 좀 어렵다라는 얘기들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DT 교육을 리딩하는 주체가 또 어디인지에 따라서 페인 포인트가 다 다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여러 니즈들을 이제 교육 니즈들을 좀 받았을 때 이제 디지털 혁신을 주도하는 이제 팀이 이제 교육을 저희한테 의뢰하는 팀이 이제 인사 교육팀인 경우가 있고, 아니면 이제 현업 실무진인 경우들이 있고, 아니면 아예 디지털 혁신인 팀이라 그래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팀이라고 해서 신설된 팀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세 부류에서 이제 교육을 요청을 주시는데, 일단은 HRD 현업부서에서 요청 주실 때는 이제 디지털 환경에 대한 도메인이 부족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좀 페인 포인트를 많이 갖고 계셨고, 이제 현업에 계신 분들은 현업에 대한 그런 실무적인 내용들은 되게 많이 알고 계시는데 교육 설계라든지 운영에 대한 고민들을 좀 이제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실무를 잘하는 거, 내가 데이터 분석을 잘하는 거랑 이 데이터 분석을 잘할 수 있게 교육을 짜는 것도 다른 얘기인 것 같다라는 얘기들을 하셨고요. 이제 신설된 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그 팀에서 TF로 꾸려가지고 이제 보통 진행을 하는데, 이제 전사 체계도를 이제 구축하고 이제 이거를 이제 큰 그림을 짜면서 가는 게 되게 어렵다라는 얘기들을 좀 하셨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교육들을 진행을 하면서 생각을 했던 건, 그러면 이제 DT가 뭐냐 도대체. 그래서 여러분도 인터넷 찾아보시면 DT에 대한 정의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컨설팅 사마다도 정의하는 것들이 다른데, 일단 패스트 캠퍼스가 생각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거는 일단 디지털 환경에서의 서로가 다른 이제 직무 간의 이해를 통해서 서로 다른 수준의 디지털 리터러시를 맞추고, 이제 그걸 통해서 부서 간의 시너지가 극대화되는 거죠. 그랬을 때만 기존이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갈 수가 있고, 그렇게 해야지만 일하는 방식, 고객 경험을 혁신하고 또 새롭게 창출을 해나갈 수 있다라는 것들이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정의라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무조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그냥 기술적인 것만 우리가 그냥 습득하면 다 된다고 생각을 보통 하시지만, 그 이전에 개발팀이 어떻게 일하는지, 또 UX, UI라는 분야가 어떻게 나오게 된 거고, 어떻게 이제 고객 중심적으로 사고를 하는지, 이게 각각의 부서들이 해야 되는 역할들이 있잖아요. 그 역할들에 대해 서로가 서로에 대한 역할들을 이해하고, 근데 그런 역할들이 디지털 환경 때문에 만들어진 이제 역할들이 대부분이 많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서로가 이해하고 또 부서 간의 그런 직무 간의 이해를 맞춰야지만 이제 시너지를 좀 극대화할 수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제가 좀 설명을 드릴 부분들은 요 5가지 형태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교육 대상, 그리고 교육의 목적, 일단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한 교육 콘텐츠, 요 3가지를 좀 이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일단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왜 하려고 하는지, 우리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목표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니즈들을 좀 받아봤을 때 일단 크게 2가지로 좀 나눴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비즈니스 환경 변화로 인해서 전사가 우리가 디지털 리터러시를, 뭔가 디지털 역량을 강화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니즈가 있었고, 그리고 가장 많은 게 이제 직원 재교육이거든요. 이제 리스킬링에 대한 부분들인데, 이제 DT와 관련된 새로운 직무들이 나타나면서 기존에 있던 직무들을 이제 직무에 있던 계신 임직원들을 재교육을 해가지고 전문 인력으로 양성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니즈들이 생겨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크게 2가지의 목적으로 좀 나뉘는 것 같은데, 사실 이 2가지의 목적도 기업이 DT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랑 또 그 기업의 현재 상태에 따라 좀 다르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목적이 단순히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는 거냐, 아니면은 우리는 단순히 업무에 대한 그런 것들을, 프로세스를 효율화하고 업무 자동화를 구축할 거냐, 아니면 우리가 고객에 대한 이해를 뭐 바꿀 거냐, 이런 목적이 일단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그래서 우리 기업의 현재의 상태,
그래서 이제 그 현재 상태가 일단은 교육은 해봤는데 뚜렷한 아웃풋이 없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처음부터 이 교육을 세팅을 해야 된다라든지 이제 그런 저희가 목적과 상태에 따라서 기업을 대상으로 그 기업에 맞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교육 체계들을 이제 수립하고 또 고민하는 역할들을 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크게 저희가 두 가지 트랙으로 좀 나눴었어요. 그래서 비즈니스 환경 변화로 인해서 전사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또 이런 비즈니스를 새로운 비즈니스나 기존 비즈니스를 좀 리빌딩 해야 되는 경우들은 저희가 DL 트랙이라 그래서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한 역량들을 좀 강화하는 트랙으로 좀 가져갔고요. 그리고 DT 관련 새로운 직무에 대한 전문인을 양성은 결국에는 기술력이나 이제 이런 부분들이 같이 동반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DS 트랙이라는 그런 이제 디지털 스킬셋에 대한 이런 트랙을 좀 설계를 해봤습니다. 네, 이제 이게 저희 로드맵의 좀 컨셉인데요. 사실은 여기서 더 세부적으로 나뉠 수 있는데 일단은 크게 이제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맨 밑에 있는 직무들을 보시면 빅데이터 AI 뭐 요거는 최근에 나온 직무라고 볼 수 있지만 기존에 있는 IT 개발 직무라든지 마케팅 영업 그리고 뭐 고객에 대한 CS나 이제 그런 경험들은 기존에 원래 있던 직무들이에요. 사실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게 대단하게 뭐가 바뀐 게 아니라 이런 기존의 직무들은 그대로 있고요. 결국에는 디지털 환경에 대한 그런 변화 때문에 새로 생겨난 그런 전문가에 대한 뭐 인력이라든지 새로 생겨난 우리의 뭐 그런 이제 주제들이 이제 붙으면서 이제 우리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교육의 이제 니즈를 좀 저희가 판단을 할 수 있었던데 이제 보시면은 이제 DT 기업이라면 있어야 되는 필수 직무 이제 이렇게 저희가 해놨고 결국에는 기존 직무에서 DT 관련 직무로의 전환을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궁극적인 꼴이고요. 뭐 IT 개발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뭐 백엔드나 이런 것들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여기에서 좀 레벨별로 성장을 하면은 뭐 풀스택 아키텍처에 대한 전문가로 우리가 이제 갈 수도 있고요. 마케팅도 기존의 마케팅을 이제 잘해서는 안 되고요. 기존의 마케팅 플러스 디지털 마케팅에 대한 환경에 대한 이해들을 같이 경험을 하면서 이런 디지털 마케팅 전문가들을 양성을 해야 되는 우리의 이제 꼴이 생긴 거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고객 경험, 특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서의 중요한 점은 고객이 흘리고 간 데이터들이 남기 때문에 고객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더 면밀히 볼 수 있다는 게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더 고객 경험에 대한 부분들이 중요해졌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엔 디지털 서비스 기획 전문가라든지 UX 전문가에 대한 그런 직무들에 대한 니즈로 좀 이제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DT로 인해 생겨난 새로운 직무에 대한 전문가들을 양성하고요. 이러면서 이제 부서 간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또 그 해소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그 디지털 역량이 이제 상황 평준화가 돼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맞춘 다음에야 이제 기업의 최종 DT 비즈니스라든지 일하는 방식들을 좀 개선을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목적으로 저희가 이제 교육들을 이제 짜고 또 이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DL 트랙 같은 경우들을 보시면 저희가 이제 DL 트랙은 이제 기업이 이제 이루고 싶은 목적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프로세스 이제 목적별로 좀 나눠서 결국에는 이제 시작을 하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고객에 대한 이해를 바꾸는 건지 아니면 내부 역량 강화를 해야 되는 건지 뭐 제품에 우리가 서비스 신규 사업을 해야 되는 건지에 따라서 저희가 트랙들을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DL 트랙에 있는 분들은 AI 전문가가 되는 게 아니고요. 풀스택 아키텍처 전문가가 되는 게 아니라 DT의 비즈니스나 DT 프로덕트에 대한 전문가로 우리가 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많은 기업들이 코딩을 하면은 모든 게 다 디지털 혁신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실제로 코딩에 대한 이해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클라우드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사실 그런 기술들은 수단인 거지 이 수단들을 통해서 결국엔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비즈니스와 이런 DT와 관련된 프로덕트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점점 초반에는 사실 저런 AI 데이터 분석 교육이라든지 프로그래밍에 대한 교육들을 많이 의뢰해 주셨지만 점차적으로 저 DT 비즈니스 전문가, DT 프로덕트 전문가에 대한 니즈들이 생각보다 기업들이 요새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엔지니어만 양성할 것이 아니라 그런 기술들을 기반으로 어떠한 우리가 비즈니스를 바꿀 것인지 또 프로덕트들을 할 것인지 이제 그런 교육들이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고요. 이런 프로덕트 전문가로 갈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은 이 옆에 있는 그 부서들과의 이제 프로젝트 매니징 하는 그런 역량들, 이제 소프트 스킬적인 측면이죠. 그런 역량들 플러스 각각의 분야에 대한 디지털 이제 이해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동반이 돼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이 사람이 로드맵이 R&D에서의 엔지니어링의 전문가가 될 것이냐, 아니면 이 사람의 직무가 뭔가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는 역할로 갈 것이냐에 따라서 저희는 이제 트랙의 목적을 다르게 설계를 하고 거기에 필요한 교육들을 레벨에 따라서 이제 같이 조율을 하면서 제공을 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직무 간의 시너지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전문가 레벨, C레벨로 갈수록 유관부서의 지식과 유관부서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이제 결국에는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빅데이터 분석팀만 그 기술, 알고리즘만 잘해서는 이 교육이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뭔가 내가 만든 이 기술이 비즈니스적 그리고 마케팅적으로 어떻게 액션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알고 있어야 이제 그런 이제 C레벨들 간의 그런 서로 간의 이해들, 그리고 또 C레벨만 이해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니죠. 어쨌든 여러 가지 이제 부서들이, 내 옆에 부서들이 어떻게 해서 일을 하고 있는지 이제 그런 것들 알고 있어야 이제 저희는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엔 T자형 인재로 양성을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저의 목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제가 예시를 하나 놨는데, 예를 들어서 A 전문가가 있고 B 전문가가 있어요. 그래서 A 전문가는 똑같이 B 전문가랑 AI 빅데이터 트랙 레벨 1에서 4를 이수를 했어요. B 전문가도 이수를 했고요. 근데 A 전문가는 결국엔 수료를 했다고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AI 빅데이터 트랙에서 그냥 본인의 전문성, 스페셜리티만 따라간 거였거든요. 근데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 유관부서에서 어떤 교육들을 가지고 어떤 고민들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이제 이게 진정한 이제 디지털 혁신이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DL 트랙에서 필수 과정들을 뭐 이수를 하고 선택 과정 2개를 이수를 해야지만 수료를 할 수 있다라는 형태로 저희가 트랙을 좀 이렇게 이수와 이제 그런 서티피케이션에 대한 모델을 좀 추가를 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제가 여기 QR코드 넣어놓은 게 제가 가지고 온 출처들에 대한 기사들이나 뭐 블로그 글들을 보고 싶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QR을 다 하나씩 넣어놨어요. 그래서 보시다가 컴퓨터로 보시고 계신 분들은 핸드폰을 찍어서 보시면은 이제 여기 관련된 기사들을 좀 보실 수가 있는데, 실제로 도태될 IT 역량 6가지라는 거에 이제 기사를 이제 봤을 때 딜로이트 설문에서 나온 건데요. 실제로 소프트 스킬이 없는 하드 스킬을 가진 게 가장 위험하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IT팀한테는 그냥 그 IT에 대한 이해만 있으면 되지라고 생각하지만 IT팀한테 또 필요한 것들은 정말 기본적인 역량인 좀 뭔가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협업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뭔가 조직을 매니징할 수 있는 역량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같이 동반이 돼야 된다는 게 이제 이 기사에서 말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뭔가 스페셜리티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소프트 스킬적인 부분들, 이제 그런 부분도 같이 교육을 이제 만들고 또 교육을 제공을 해야 이제 진짜 이런 서로를 협업할 수 있는 구조로 갈 수 있다라는 점들을 좀 내비쳤고요. 네. 그래서 이제 좀 요 주제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면, 어쨌든 우리는 52시간의 한계가 있잖아요. 이제 점점 이제 저희도 이제 주 52시간에 대한 이슈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사실 그 한계도 그 한계지만 사실 교육 예산의 한계가 가장 현실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엄청 HRD 매니저님들 저희가 만나보면은 저 이 교육도 하고 싶고요, 저 교육도 하고 싶어요 하고 저희도 하고 싶어요 하는데, 어쨌든 현실적으로 예산과 시간과 리소스가 좀 이제 동반이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한계 안에서 어떤 교육들을 제공을 해야 될지에 대한 이제 부분들을 이제 고민을 할 때 효과성에 대한 것들로 결국에는 이제 귀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효과성 있는 교육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체계, 과정, 그리고 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이 3가지가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교육 체계에 대해 설계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체계를 수립할 때 고려할 수 있는 2가지 방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목표, 우리가 이런 인력들을 양성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신규 사업팀을 구축을 해야 됩니다. 라는 그런 어떠한 전사 방향성에 얼라인되는 목표가 있었을 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직무 재교육이라든지 그런 이제 뭔가 위에서 탑다운으로 진행되는 교육들이 있고요. 그거와 별개로 결국엔 디지털 혁신은 모든 회사의 구성원들이 함께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니즈 중심, 이제 밑에서 이제
구성원들로부터 우리 이런 교육이 필요해, 저런 교육이 필요해 해가지고 이렇게 목표 중심과 니즈 중심이 같이 가야지만 정말 디지털 역량 교육을 좀 효과적으로 설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직무 유관성 기준으로 좀 설계를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전사 방향성 하에서 이제 강화되고 있는 그런 분야들이 데이터 분석인지 데이터 엔지니어링인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파악을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전문 직군이나 아니면은 뭐 일반 직군, 아까 일반 직군 같은 경우에는 DL 트랙에 대한 해당되는 부분들이겠죠. 결국에는 그런 기준에 따라서 이제 교육에 대한 레벨링이라든지 주제들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전문 직군 같은 경우에는 진짜 심도 있는 막 자연어 처리, 언어 인지까지 막 이제 교육을 저희가 체계를 짰고요. 그리고 정말 디지털 프로덕트에 대한 전문가로 가야겠다라는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신규 사업을 발굴할 수 있는 주제들의 교육을 같이 가져가면서 목표를 다르게 해가지고 좀 교육을 짜고 있습니다. 이제 직급은 어떻게 해야 돼요? 라는 이제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얘기를 들어봤을 때 어쨌든 직급은 막 엄청나게 중요한 것 같진 않아요. 그래도 저희가 해봤을 때 사원 대리 과장급에 대해서 교육을 진행을 했을 때 가장 좀 효과가 좋았던 것 같고요. 또 습득하시는 그런 이제 수용성도 좀 높아졌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기업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직급들은 바로 신입사원과 팀장급, 이제 리더들에 대한 교육인데, 이제 신입사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공통 역량 관점에서 교육을 많이 진행하고, 팀장급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기반으로 의사결정해야 되는 그런 교육을 진행하고 실제 워크숍까지 가져가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상황에 맞춘 교육들을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난이도와 레벨링도 사실은 이제 사전 설문이나 평가에 따라서 저희가 레벨을 나누고 있고요. 테스트 설계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강사님이나 이제 여러 이제 실무진들이랑 같이 논의를 하면서 교육들을 이제 문항들을 또 개발하고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결국엔 이게 표준화된 무언가가 좀 필요하다라는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금 아직은 저희가 개발 중이긴 한데 앞으로 저희가 이런 DS 트랙과 DL 트랙을 좀 나눠서 표준 평가 문항들을 좀 이제 만들어서 저희가 지금 기업들이랑 같이 교육을 만들 때 좀 제공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DS 트랙은 좀 수준을 평가하는 문항들로 저희가 설계를 하려고 하고요. DL 트랙 같은 경우는 진단 같은 느낌으로 해서 저희가 좀 검사를 수준 평가와 진단을 같이 좀 가져갈 수 있는 형태로 고민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일단 수준 평가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준 평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저희가 난이도 사전 설문조사라는 사전 평가를 하고 해서 교육을 세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교육 유형도 보시면은 이렇게 강사님이 주도해서 실습을 하는 유형인지, 또 수강생 주도로 해서 프로젝트를 해야 되는 교육인지, 자기 주도로 해야 되는 교육인지, 플립러닝인지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교육들을 세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결국에는 이런 여러 가지 교육 주제와 방식들을 합해서 결국에 교육 효과를 어떻게 검증해야 되냐인데, 일단은 이 사람이 배운 거에 대해서 아는지 모르는지에 대한 평가도 있지만 저희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실제로 내가 배운 걸 통해서 기업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현업의 아웃풋이 나왔는지, 이제 그런 프로젝트형 교육에서의 아웃풋들을 저희가 되게 중요한 결과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이게 사실은 HRD의 역할이 우리 기업의 비즈니스의 성장에 보텀이 되는 그런 역할들을 가져가는 건데, 이제 단순히 수준 평가만 해선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현업에 도움이 되는 그런 주제들을 아웃풋이 나왔을 때 저는 우리 HRD의 역할과 그리고 또 실제로 DT 교육에 대한 효과도 이제 확실하게 검증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뭔가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분석가나 아니면 디지털 마케터에 대한 그런 전문 과정들을 쭉 레벨별로 해서 이제 과정을 꾸리는 경우들이 있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시너지 향상, 기업 직무 간의 그런 디지털의 혁신과 디지털 수준을 갭을 이제 줄이기 위해서 뭐 예를 들어서 디자인이나 기획 직군이나 코딩에 이해 관심 있는 직군한테는 개발자를 이해하는 그런 과정들을 설계를 해가지고 실제로 우리 회사 외부로 해보는 그런 코딩 과정,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회사 웹페이지에 뭐 코딩을 해가지고 뭐 버튼 하나를 만들어 본다든지 뭐 그런 형태로 저희가 좀 주제에 친숙하게 그렇게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UX UI 디자이너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개발 기획분들이 이제 디자이너랑 많이 일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협업하는 부서들과 함께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주제들로 업무 간의 시너지 향상을 하는 교육들을 좀 만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입사원이나 팀장님들 이 직급별 디지털 역량 교육은 사실은 그 니즈에 따라서 저희가 되게 다양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주로 많이 진행을 했던 것, 뭐 신입사원을 위한 이제 디지털 역량 에센스 과정이라고 해서 뭐 이런 빅데이터 분석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를 좀 돕는 과정들이나 아니면 이제 마케팅을 디지털로 하는 방법들에 대한 고민들, 그리고 우리 회사에 이런 기능들을 개선을 해야 됩니다라는 아젠다를 주고 그거를 이제 UX UI 서비스 기획을 통해서 좀 바꿔보는 그런 과정들도 진행을 했고요. 리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사결정이나 리더를 위한 데이터 분석 과정들을 열어서 실제로 데이터 분석에 대해서 엄청나게 뭐 딥한 주제까지 가진 않지만 그래도 데이터 분석이 뭐고 이 데이터 분석을 해가지고 지금 우리 현업의 문제가 이런 것들이 해결이 돼야 되는 거라를 이제 강사님이나 이제 이제 실무진 계신 분들이 같이 워크숍 형태로 해가지고 저희가 교육을 진행했던 사례들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교육은 이 수강생 주도로 하는 프로젝트형 교육이 진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교육이야말로 사실은 이제 아까도 이제 효과를 검증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이런 아웃풋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저희가 되게 주로 많이 이제 강조하고 이거는 정말 해야 됩니다라고 강조하는 그런 교육 유형이 바로 이런 학습자 중심의 프로젝트형 교육이에요. 그래서 주제 발굴, 데이터 확보 이런 것들 다 수강생이 직접 기획하고 발굴하고 또 이제 그런 분석을 해서 아웃풋 결과물까지 공유를 하고요. 거기에 있어서 강사님이랑 기술 코치님, 그래서 코치님들, 시스 코치님들, 그리고 교육을 운영을 서포트하는 소프트 매니저님들, 이제 그런 부분들은 퍼실레이터로 가가지고 교육을 좀 효과적으로 진행을 할 수 있게 이렇게 서포트하는 역할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프로젝트 이제 수요 파악 주제 심사를 하고 이제 팀빌딩 기획서 작성하고 이제 수행하고 마지막에 결과 도출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근데 실제로 뭐 자사 데이터를 같이 공유해서 저희가 만드는 과정들도 되게 중요하지만 이제 보안 이슈로 자사 데이터를 공유 못하는 경우들이 있으면 저희가 캐글이라든지 오픈 데이터셋을 활용해서 교육들을 데이터셋을 좀 같이 가져가서 최대한 현업에 맞게끔 이제 커스터마이징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게 좀 세부적인 단계인데 처음에 아이데이션 프로젝트 기획서를 작성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팀빌딩을 할 때 이제 저희가 심사를 강사님과 또 강사님만 하시는 게 아니라 그 기업의 현업 실무진이랑 또 교육담당 같이 해서 이게 진짜 이 프로젝트 기간 내에 끝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이게 진짜 컨설팅급으로 가야 되는 건지 이제 그런 것들을 스코프를 정해가지고 저희가 심사를 해서 이제 주제를 선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팀 빌딩 그리고 기획서 작성들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신용카드 사용 패턴을 통해서 고객 군집화를 분석해서 우리가 이런 마케팅 액션을 도출하겠습니다라는 것들을 주제로 가져갔던 회사들도 있고요. 그리고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 그냥 프로젝트 수행하세요라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들에 대한 스프린트 단위별로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스크럼으로 주기적으로 공유를 하는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만들었는데 이 정도 됐습니다. 근데 이게 공의입니다라는 것들을 같이 구성원들이랑 나누면서 이제 교육을 이제 진행을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저희가 이제 그냥 단순히 오프라인으로 만나면 그냥 하면 되는데 이제 협업 툴도 활용해가지고 저희가 실시간으로 코칭한다든지 또 원격으로 코칭하는 것들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해야 하게끔 도와주는 게 또 저희의 역할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최종 결과물을 도출을 하고 실제로 저희가 강사님들이랑 같이 또 현업신무진이랑 같이 논의를 해서 만든 그런 평가 루브릭이 있는데 그런 프로젝트 평가 루브릭을 통해서 이 결과물이 제대로 이제 도출이 된 건지 아니면은 이제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된 건지를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예시들을 보면은 뭐 이제 제조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동차 리뷰 데이터를 바탕으로 인사이트 도출하고 프로그램들을 제작하는 그런 과정들을 했던 프로젝트도 있고 그리고 이제 어떤 회사는 이제 제조사여가지고 이런 부품이 노후되거나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한 그 현업의 아젠다였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실제로 현업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분석해서 잔여 수명을 예측한다든지 이제 그런 주제들을 좀 가져갔던 경우들도 있고 금융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뭔가 고객 카드 거래 데이터를 해가지고 실제로 우리의 미래 우수 고객은 누가 될지 그런 것들을 이제 좀
교육을 해가지고 저희가 프로젝트로 이제 진행했던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개발팀이나 이런 데서 계셨던 분들이 아니라 현업에서 실무 이제 뭐 IT나 이런 쪽 아니시고 고객들을 또 만나시면서 또 이제 마케팅이나 이제 이런 쪽에 계신 분들이 내가 코딩을 좀 배워가지고 더 효율적으로 일하거나 아니면 더 많은 인사이트를 도출하고 싶다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교육을 진행하는 부분들이 더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기업들도 저희가 얘기를 해봤을 때 그냥 뭔가 빅데이터 석사, 뭐 박사 이런 분들보다 오히려 기존에 있는 우리 직원들 중에 가능성이 있고 정말 이분들에 대한 그런 이제 아이디어라든지 현업에 대한 아이디어들이 많으신 분들에 대해서 직원 재교육을 했을 때가 훨씬 더 교육에 대한 효과라든지 또 그런 부분들이 좀 좋았다라는 의견들을 주셔가지고 그래서 계속 이런 프로젝트형 교육들이 사내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또 비전공자, 이런 IT 직군을 대상으로도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다시 이제 이제 도메인에 대한 이해가 없이 그냥 기술에 대한 이해만 이제 있는 상태에서 왔을 때는 그 도메인에 대한 이해를 익히는데 엄청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것보다는 이제 기존에 있는 이제 아이디어가 많고 현업에 대한 페인 포인트가 뭔지를 아는 분들한테 직원 재교육을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주제들에 대한 교육들을 이제 런칭을 하고 또 프로젝트를 발굴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저희도 사실은 저희가 뭐 대학이나 이런 전문성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다 잘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좀 심도 있는 프로젝트를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고려대학교에 있는 이제 머신러닝 연구실이랑 같이 협업을 해서 실제로 더 심도 있는 피드백들을 좀 제공을 하는 형태로도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학습성식 프로젝트형 교육의 장점은 이제 현업에 관련된 주제를 스스로 고민하고 최종 결과물을 도출해서 바로 현업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이 프로젝트형 교육의 좀 장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자기주도 학습형인데요. 저희는 이제 자기주도 학습을 마이크로 러닝, 아까 저희가 온라인 직무교육 구독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이크로 러닝 기반으로 저희가 교육을 이제 온라인 교육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 3,000여 개의 이제 마이크로 러닝 교육 영상들이 되게 다양하게 분포가 되어 있고요. 실제로 이런 온라인 콘텐츠 구독하는 서비스는 저희가 새롭게 만든 서비스가 아니에요. 기존에 뭐 플로럴사이트라든지 코세라, 유다시티들도 사실은 결국엔 최근엔 다 이제 구독형으로 다 모델을 바꿔가지고 교육을 좀 제공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이제 계속 한 달에 저희가 트렌디한 교육 주제들이 한 달에 4-5개씩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계속 주기적으로 이제 트렌디한 교육들을 계속 이제 받을 수 있고 다 거기 있는 강사님들도 현업에 계신 강사님들이 실제로 저희가 섭외를 해서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교육들은 저희가 뭐 CP사를 통해서 저희가 납품을 한 교육들이 아니라 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교육을 기획하고 또 이제 제작을 한 과정들이에요. 그래서 뭐 넷플릭스로 따지면 넷플릭스 오리지널 같은 느낌이겠죠. 그래서 저희는 실제로 400여 명의 인원 중에 70%가 다 교육 기획하고 리서치하는 또 제작하는 인력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런 교육 레벨링이라든지 주제들을 다 직접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근데 이 자기주도형 온라인 구독 서비스를 고민을 하면서 항상 들었던 게 이제 수강률 80%로 설정해 주세요. 뭐 수강 수료율은 저희가 이제 70% 해주세요라는 이제 기업들의 니즈들을 많이 받아요. 근데 저희가 지향하고 있는 그런 교육 콘텐츠는 저희는 이제 백과사전처럼 만들어 놨거든요. 그럼 수강생 입장에서는 내가 이 백과사전처럼 되는 몇십 시간이나 되는 강의를 내가 80%를 들어야 된다고 하면서 이제 서로에 대한 오해와 이제 어려움들이 생겨나는데 제가 이제 이런 자기주도형 온라인 구독 서비스를 하면서 느낀 게 왜 우리는 모든 임직원들이 다 수료율을 80%로 달성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좀 생각을 해봤었어요. 실제로 이 출처는 여기 이제 나와 있는데 앤드류 융의 웰컴백이라는 그런 되게 유명한 앤드류 융 교수님 만든 영상 콘텐츠가 있는데 그 온라인 콘텐츠에 대한 수강률 추이를 이제 분석한 그런 이제 블로그 글이 있었어요. 그래서 앤드류 융의 딥러닝 콘텐츠랑 그리고 크래시 콜스라는 이제 주제별로 되게 유명한 뭐 이제 인문학이라든지 그런 쪽에 대한 교육들을 제공하는 이제 수강률을 추이를 봤을 때 실제로 앤드류 융 교수님의 수강률은 처음에는 엄청 높다가 점점 이렇게 이제 수강률이 저조하고 크래시 콜스는 이제 중간중간 띄엄띄엄 수강률이 이제 튀는 이제 이런 이제 분포를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진짜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학습 수료율이 진짜 중요한가, 얼마만큼 정말 중요한가라는 고민을 했을 때 사실 edX나 코세라도 학습 수료율이 6%밖에 안 된다는 얘기들은 뭐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전문가 1대1 리뷰랑 뭐 인증 서비스를 붙이는 경우에는 이제 12% 정도 이제 더 올라가는 수준이긴 한데요. 그래서 저희가 질문해야 되는 거는 이게 뭔가 왜 끝까지 배워야 되는지에 대한 답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었어요. 그래서 뭔가 이게 결국에는 저희가 그 구간들이 딥러닝 그 강의들도 학습사가 착착 줄어들지만 중간중간에 조회수가 이렇게 뜨는 구간들이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구간들은 사실은 새로운 개념이 나타나거나 이제 완전 새로운 주제로 넘어가는, 이제 그랬을 때 새로운 학습자가 유입되는 구간임을 또 의미를 하는데요. 그래서 뭔가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코스 하나는 코스 요리로 이제 비유를 하자면 사실은 수강생 입장에서는 내가 그 코스 요리를 다 먹고 싶은 게 아니라 난 그중에 에피타이저만 먹고 싶을 수도 있고 난 디저트만 먹어도 행복할 수가 있어요. 근데 왜 우리는 왜 코스 요리를 다 해야 된다라는 그런 기조로 계속 이 온라인 교육 콘텐츠에 대해서 좀 바라보고 있는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이제 고민을 많이 하게 됐었고, 실제로 그런 이제 앞으로는 코스 요리 전체가 아니라 에피타이저 혹은 디저트만 먹고 싶은 사람들이 온라인 학습 공간에서 많아지는 게 또 하나의 좀 큰 추세일 수 있다. 그래서 끝은 배우는 사람들이 만드는 거지 설계한 사람이 강요할 수 있는 시대가 오는 건 아니다라는 고민들을 좀 같이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가 생각하는 자기주도형 온라인 학습은 학습자의 수준 진단? 이제 본인이 사실은 내가 어느 정도 모르고 내가 어디까지 왔었는지, 내가 어디 정도로 들어야 될지를 알아야겠죠. 그래서 그 수준 진단을 도와주고 또 그 수준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교육을 큐레이션 해주고,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학습자가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내 목표를 스스로 설정을 해서 그 목표를 이뤘는지 안 이뤘는지로 우리는 앞으로 수강률을 좀 바라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A 임직원이 일을 하다가 본인이 모르는 부분을 딱 학습을 했어요. 그 20시간짜리 되는 과정 중에 그 부분을 했고 그 모르는 부분만 딱 학습해서 현업에 적용해서 해결책을 도출을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20%만 수강을 했어도 진짜 진정한 학습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저희는 많이 해보고, 실제로 저희가 지향하는 자기주도형 그런 과정들도 저희가 온라인 백화사전처럼 만드는 이유도 일단은 모르는 게 있으면은 바로 그 부분만 배워서 바로 현업에 적용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교육들을 좀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수강률 목표를 80%로 제시하는 것보다 이제 현재 상태를 수강생들을 파악하고 이제 HRD의 역할은 학습자에게 필요한 학습 콘텐츠와 이거를 너가 들어야 되고 이거에 대한 양은 이 정도야. 근데 최소는 이 정도고 최대는 이 정도인데 이제 이렇게 제공을 해주는 거죠, 가이드를. 그 가이드 안에서 학습자가 스스로 본인이 정한 목표, 그리고 영상 클립 개수를 얼마나 그 목표 대비 수강을 했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수강률을 측정하고 평가하는 방식을 좀 가져간다면 실제로 수강생도 만족하고 또 실제로 이런 교육들이 진짜 학습자 입장이나 아니면 우리 HRD 입장에서도 좀 더 이제 다른 시각으로 좀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앞에는 좀 자기주도형 교육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사실 저희가 뭐 그렇다 그래서 아예 자기주도형만 하고 있진 않아요. 저희도 이제 기업들이랑 같이 얘기를 해서 서티피케이션 형태의 온라인 교육도 진행을 하고 있고, 실제로 이런 서티피케이션 교육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강의만 듣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 미니 프로젝트들을 온라인 강의를 들으면서 제출을 하셔야 되고, 실제로 거기에서 1대1 코드 리뷰를 지원한다든지 이제 여러 가지 퍼실레이팅 기능들을 붙여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고 있어서 이런 거를 좀 일부 기업에 커스터마이징 해가지고 사내 DT 인증 제도로 활용하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네, 이제 이런 과정들은 저희가 이제 이런 디지털 바이트 디그리 활용해가지고 좀 교육을 만들어본 이제 예시이고요. 이제 각각의 빅데이터 이해하기, 뭐 AI 이해하기, 디지털 마케팅 맛보기 이런 과정들을 다 온라인으로 수강하시고 그거에 대한 퀴즈 그리고 미니 프로젝트를 수강을 하면서 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기본 역량을 좀 높이는 그런 주제들로 좀 가져가봤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섹션은 이제 코로나19의 앞에는 좀 DT 기업 교육에 대한 뭔가 그런 주제나 콘텐츠 교육 방식에 대한 거였다면 이제 교육 환경에 대한 대응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좀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앞에 이제 교육 유형에는 뭐 학습자 자기주도형, 프로젝트형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었고, 이제 이 방식은 온라인이냐, 실시간 스트리밍이냐, 이제 메타버스냐, 이제 여러 가지 방식들로 우리가 코로나19에 좀 대비를 해서 이런 교육들을 제공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작년에 저희도 원래 오프라인으로 교육을 많이 하다가 작년이랑 이번 연도에 거의 대부분 라이브 스트리밍, 줌으로 좀 교육을 바꿨습니다. 근데 이제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면서 좀 어려운 점은 일단 학습자들의 피로도가 되게 높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분들은 강사님을 보고 있지만 강사님을 눈을 보고 있지만 그 강사님의 눈은 결국에는 화면을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눈에 대한 그 피로도가 엄청 낮고 또 이게 제반사항을 또 체크하는 게 생각보다 공수가 많이 들더라고요. 네, 이게 옆으로 이제 좀 그렇게 되는데, 네. 그래서 저희가 요거를 또 이제 이런 갑자기 환경이 교육을 제공하는 그 환경이 바뀌었을 때, 이제 그럼에도 저희가 포기할 수 없었던 거는 우리가 다른 건 다 포기해도 오늘 배워서 내일 적용할 수 있는 교육 이 철학은 우리가 잊지 말자라는 기조로 정말 다양한 고민들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맞춤형으로 커리큘럼을 설계하는 것들은 그대로 저희가 진행을 했고요. 가장 중요한 게 이 실습 프로젝트 비중을 오프라인과 동일하게 가져가는 거가 되게 관건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세미나형이나 이렇게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처럼 강의를 하는 것도 듣는 강의들은 그냥 이렇게 들으시면 되는데 저희가 하는 강의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그런 코딩 실습이라든지 실제로 프로젝트 하는 교육들이 좀 많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동일하게 가져가지?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퍼실레이터에 대한 역할들을 더 세분화하고 더 엄청 늘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여기에 있는 부분들은 다 이제 앞에 했었던 내용들이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줌 스트리밍 교육을 할 때 이제 두 가지 안이 있었는데 하나는 교육생이 개별로 이제 집에서 접속하는 경우들도 있었고 코로나가 조금 괜찮았을 때는 이런 큰 홀에 일단은 회사 회의실에 다 모여서 수강생들이 모아놓고 이제 앞에 화면은 강사님이 있고요. 수강생들은 본인의 컴퓨터로 자리에서 이제 코딩이나 이제 여러 가지 실습들을 하는 그런 형태로 좀 단체 접속하는 유형으로도 교육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교육들이 저희가 뭐 어떻게 단체 접속을 하느냐 아니면은 개별 접속을 하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퍼실레이터를 어떻게 배치를 하고 또 어떻게 저희가 강사님이랑 소통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변경을 하면서 했었고요. 제가 이 섹션에서 가장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바로 이 장표예요. 사실은 줌은 회의를 위한 툴이지 교육을 위한 툴은 아니에요. 그래서 줌이 갖고 있는 물론 줌 자체에서 뭐 앱마켓 이제 마켓 그런 여러 가지 인앱들을 늘려가지고 좀 원활하게 하려고 하고 있지만 사실 원래 줌은 회의를 위한 툴이기 때문에 줌만 가지고는 이 교육 코로나19 환경을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줌 플러스 알파로 뭐 노션이라든지 에드모드라든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수강생들의 학습 효과와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보조 툴들을 채택해서 저희가 같이 교육을 진행을 했고 이런 부분들을 좀 보완을 하면서 맞춤형으로 이제 실습한다든지 프로젝트를 하는 그런 교육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실제로 노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실시간 협업 툴, 뭐 구글 닥스나 이런 거랑 비슷한 툴이어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이제 교육 과정 템플릿을 짜면 여기서 질문도 하시고 저희 강의 자료도 올리면 여기에서 뭐 실시간으로 댓글이라든지 이제 여러 가지 소통들을 좀 하면서 이제 피드백도 받으면서 이제 교육을 좀 진행했던 사례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실습형 교육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런 식으로 저희가 강의 소그룹을 나눠서 교육을 진행을 했어요. 메인 강의는 같이 듣고 이제 소그룹을 이제 수준별로 나눠가지고 실습 조교가 좀 수준이 좀 떨어지는 그런 그룹에는 뭐 2명이 투입되고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그룹한테는 오히려 실습 조교를 1명 배치해서 이제 여러 가지 좀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소그룹을 활용한 그런 교육들을 진행을 했었고, 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줌을 활용했지만 비대면에서도 오프라인처럼 뭔가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어쨌든 뭔가 이제 프로젝트나 실습을 할 때 무리는 없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이제 여러 예시들이 있는데 실제로 아까 요 과정이 아까 단체 수강하는 형태인데요. 요 가운데 보시면 강사님이 이게 수료할 때예요. 그래서 수강생들이랑 마지막에 종료 사진 찍은 건데 이제 이렇게 가운데 강사님들은 저희 강의장에서 송출을 하셨고 수강생들은 회사 내에 있는 이제 회의실에 모여가지고 강의를 좀 진행했던 사례들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플립러닝도 사실 가능했어요. 예전에는 뭐 온라인 듣고 오프라인에서 모이는 있지만 플립러닝이라는 게 꼭 온오프라인만 따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온라인으로 이론 교육을 듣고 그 다음에 질의응답이나 Q&A 같은 것들을 비대면으로 해가지고 교육을 좀 진행했던 사례들도 있고요. 실제로 뭐 13 모듈 듣고 줌 그룹 세션, 6 모듈 온라인 강의 듣고 그룹 세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플립러닝 형태로 만들어서 교육을 좀 진행했던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저희가
다들 요새 메타버스가 되게 핫해가지고 저희가 핫해서 이걸 우리도 해봐야지라고 해서 했던 건 아니고요. 이게 줌으로 어쨌든 하고 뭐 웹엑스로 교육을 하는 게 결국엔 좀 한계가 있더라고요. 이게 뭐 노션을 붙이고 뭘 여러 가지 툴들을 보조 툴들을 붙여도 이게 사실은 오프라인을 완벽하게 대체할 수 있는 교육은 좀 아니다라는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마침 이런 메타버스로 형으로 이제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툴들이 나와서 저희가 이제 하나씩 적용을 해보면서 지금 교육들을 계속 리뉴얼하거나 아니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는 게더타운을 활용해서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따로 프라이빗 공간을 만들어가지고 질의응답하는 그런 공간 만들어서 수강생들이 막 줄 서 있어요. 질의응답하려고 여기 오면은 막 질의응답하려고 줄도 서 있고 또 교육을 하는 공간도 따로 교육하는 공간을 만들고 또 쉬는 공간도 만들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수강생들이 이 상황에서 이제 오프라인을 좀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오프라인의 장점을 좀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을 저희가 많이 구성을 해놓고 또 지금도 계속 고민을 하면서 어떻게 이 게더타운에서 좀 더 수강생들이 네트워킹을 잘할 수 있지에 대한 고민들을 계속 가져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K-디지털 트레이닝이랑 지금 그런 여러 가지 정부와 관련된 교육들, 장기 교육들을 지금 비대면 이 상황에서 저희가 이제 게더타운을 활용해서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팀 프로젝트형 교육도 사실은 이제 팀별 회의 공간, 이제 팀원들끼리 프로젝트 주제 논의하고 하는 공간들이 사실 필요한데 저희가 그런 공간들도 만들어 놓고 스터디룸도 공간을 만들어 놔서 이제 소통할 수 있게 좀 고민을 했고요. 그리고 뭐 저희가 1대1 코칭 받을 수 있는 공간도 따로 구성을 해서 강의 듣는 공간과 그렇지 않은 공간을 나눠서 좀 교육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저희가 좀 경험했던 그 내용들을 살려가지고 게더타운 운영 매뉴얼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요런 이제 글이 좀 이제 최근에 HRD 담당자분들이 되게 도움이 많이 됐다라는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오늘 여기 컨퍼런스에도 소개를 했는데요. 요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메타버스를 도입하게 된 이유, 그리고 실제로 온라인 교육 운영하면서 느꼈던 장점이랑 뭐 운영 팁, 그리고 아직은 좀 메타버스가 아쉬운 점들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남겼는데 여기서 좀 중요한 내용은 사실은 메타버스 게더타운도 완벽한 현실적 대안은 아니다라는 점인 거예요. 왜냐면은 저희가 해봤을 때 결국에는 이 서버 문제나 이런 기술적 이슈들이 발생했을 땐 이게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아쉬운 점들이 게더타운에 좀 있었다라는 게 저희가 경험했던 거고 저희는 게더타운만 하지 않고요. 그래서 뭐 강의를 듣거나 끊기지 않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줌으로 모이고 그 외에 네트워킹하거나 같이 뭐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은 게더타운에서 줌이랑 게더타운을 결국 병행하면서 지금 현실적으로는 운영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게더타운 활용한 메타버스 교육 이제 운영하시고 또 기획하실 때도 이게 물론 내용만 좋고 이게 다 좋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제반 사항들이나 인프라적인 부분들도 좀 고민을 하시고 다 이렇게 좀 따져보면서 적용을 해야겠다라는 점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어쨌든 저희가 비대면 상황에서 계속 교육은 진행이 돼야 되고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도 이제는 많이들 이제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셔가지고 계속 시도 중인 상태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좀 그러니까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은 어쨌든 그 주제가 뭐가 일단 목적과 그 이제 상태에 대한 그런 판단을 하신 이후에 최대한 수강생이 직접 참여하고 또 내가 뭔가 열심히 내가 해가지고 내가 뭔가 아웃풋을 낼 수 있는 그런 교육들을 만들어야 되고요. 그렇기에 이제 실습 비중을 늘리고 퍼실레이터를 적극 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줌이나 딱 웹엑스만 쓰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학습 촉진을 위한 툴들이 뭐가 있는지도 같이 고민을 해서 설계를 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 결국에는 4번이 되게 중요한 게 진단을 통해서 결국에는 개인별 맞춤형 학습 패스가 나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돼서 자기 주도형으로 온라인 학습이 되고 또 비대면 상황에서의 플립러닝이라든지 프로젝트형 교육으로 설계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들 많이 고민이 많으세요. 저희도 사실 고민이 많고요. 그래서 사실은 위기라고 보면 사실 위기인데 또 위기가 아니라 기회로 보면 또 기회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코로나19에서 우리가 좌절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위기 속에서 교육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가져갈 수 있지를 계속 고민하고 액션하고 시도하는 것, 이 열정을 보인다는 자체가 우리가 결국에는 변화의 한 걸음에 좀 다가섰다는 증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비대면 코로나 상황에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가 디지털 직무 교육을 뭐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뭔가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본질에 사실 전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어쨌든 놓치지 말아야 될 거는 진짜 이 교육이 정말 우리 임직원들이 오늘 배워서 바로 내일 적용할 수 있는 교육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하고 또 끊임없이 고민해가지고 좀 액션들을 하나씩 도출을 한다면 결국에는 이 코로나 시대에서 디지털 전문성에 대한 교육도 잡을 수 있고 또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 교육의 효과성도 같이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강의 잘 진행을 해주셨는데요. 그럼 지금부터는 Q&A 시간을 조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유롭게 질문을 해주시면은 저희 진행자분께서 선택을 하셔서 저희 질문에 대답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추천이 가장 많이 온 거 위주로 말씀을 드릴게요. DT 교육 진행 시 자기주도적 학습을 촉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이었는지 궁금합니다. DT 교육은 특히나 더욱더 자기주도적 학습이 중요한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라는 질문 해주셨는데요. 진짜 자기주도적인 부분은 사실은 그 현업에서 해결하고 싶은 주제, 그러니까 이분이 배운 내용들이 결국에는 이제 내가 현업에서 배워가지고 이걸 배워서 내가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 이제 이거를 진짜 해결하고 싶다라는 그런 페인 포인트들을 잘 잡아주는 게 사실은 자기주도 학습의 특히 그 이제 임직원 회사에 몸담고 있는 임직원들이신 분들의 이제 교육을 저희가 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교육을 많이 해보면 교육을 코딩 교육을 했는데 다 같이 막 로또 만들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수강생들은 나는 로또 만들려고 지금 이 시간을 내서 온 게 아닌데 라는 이제 얘기들을 많이 하셔서 저희는 사실은 그 전에 그 교육 기획을 되게 신경을 많이 쓰고요. 실제로 개개인별로 사전 설문을 통해서 진짜 지금 현업에서 가장 고민하고 있는 지점이 뭔지, 그래서 이 교육을 통해서 뭘 해결하고 싶은지를 그냥 설문조사로 딱 받아서 끝내는 게 아니라 그거를 강사님과 실무진이랑 또 교육담당자랑 논의를 하면서 그거를 다 커리큘럼에 녹이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고민하셨던 내용들을 여기에 저희가 좀 적용을 해봤습니다. 이런 데이터로 한번 저희가 고민을 이제 교육을 짜봤습니다. 라는 것들을 계속 말을 이제 얘기를 같이 소통을 하면서 좀 저희가 자기주도 학습으로 좀 갔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퍼실레이터 대 학생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라는 질문 해주셨는데 이것도 되게 좀 그 상황에 따라 달라요. 보통은 저희가 30명 클래스에 한두 명 정도 좀 그 퍼실레이터 실습 코치 분들 배치를 하고 있는데 이게 그 30명이 이제 교육 주제가 코딩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냐 아니면 이미 IT 개발 직군이셔가지고 좀 고도화된 내용을 학습하셔야 되는 분들이냐에 따라서 되게 달라지거든요. 저희가 IT 쪽으로 이미 배경 지식이 있는 분들은 실습 코치 배정을 안 해요. 그래서 안 하고 오히려 강사님께 그 실습 코치 비용을 더 분배를 해드려서 오히려 그분들 강사님이 직접 케어를 해주시던지 아니면은 그 현업에 계신 분들이 좀 고민하시는 부분들을 더 심도 있게 좀 컨설팅하고 좀 피드백 주실 수 있는 부분으로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고요. 보통 이제 코딩이 좀 부족하거나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30명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두 명 정도로 좀 배치를 하고 있고 또 기업에서 좀 더 원한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그 기업에서 원하는 그 수에 맞춰서도 저희가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기업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려고 할 때 가장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요? 아울러 직원들의 동기부여와 교육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저희도 기초교육을 뭐 한 10기수, 10차수씩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중에서 뭐 10차수씩 할 때 한 30명씩 하죠, 클래스? 그냥 일단 한 클래스 기준으로 해볼게요. 한 클래스 30명 할 때 거기에서 진짜 내가 데이터 분석으로 분석해가지고 현업에 적용하시는 비율은 사실은 그 중에 3명 나오면 진짜 잘 된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보통은 막 레벨 1, 레벨 2, 3을 그냥 다 모든 구성원들 대상으로 짜시려고 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일단 레벨 1에서 여러 차수를 돌리면 그 각각의 클래스에서 되게 열심히 하시거나 진짜 아이디어가 있고 또 이제 진취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모아서 저희가 파일럿으로 레벨 2 과정을 만들어서 실제로 그분들 대상으로 더 심도 있는 현업 프로젝트 주제라든지 그런 것들 같이 제공을 하면서 교육을 진행을 하고 그거를 또 전사에 같이 알리고 하는
하는 형태로 해서 좀 계속 이거를 모든 사람을 다 끌고 가야지보다는 오히려 선도적으로 이거를 했을 때 같이 이제 으쌰으쌰 할 수 있는 구성원들을 잘 선별을 해서 그분들 대상으로 파일럿 교육을 진행을 하고 또 거기에서의 좋은 결과들을 또 다른 이제 구성원들에게 또 전파하고 하는 형태로 교육을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거 5분까지 하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DT의 경우 교육기관이 없어도 될 만큼 인터넷 활용 가능한 콘텐츠가 무료로 많이 제공되어 있는데요. 교육기관에 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꼭 교육기관을 거쳐야 직무 능력 개발이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유튜브 봅니다. 저도 유튜브 보고요. 유튜브에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엄청난 교육 콘텐츠가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제한되어 있는 건 사실 시간인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유튜브에서 많이 찾고 하는데 그 찾고 검색하고 또 내가 그 콘텐츠가 진짜 괜찮은 콘텐츠, 나한테 도움이 됐던 콘텐츠를 또 확인하는 그 일련의 과정, 일련의 시간들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시간은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주어진 건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저희 콘텐츠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저희가 기획을 하고 또 이런 수준에서 이런 걸 몰랐을 땐 이런 내용들을 들으시면 됩니다라는 것들을 가이드를 해주고 또 큐레이션을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이건 또 저희만 할 수 있다는 건 아니고 모든 교육기관들이 다 할 수 있고 또 HRD 담당자들도 사내에서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유튜브와 또 기존 교육기관에서의 뭔가 차이는 결국엔 진단이랑 그 진단을 통한 그 적절한 콘텐츠를 큐레이션 해줘서 시간을 좀 세이브하고 효율적으로 좀 일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제공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지금 다 추천이 하나씩 있어가지고 네. 일단은 그 두 번째 질문을 좀 자기주도 학습 내용이어가지고 네. 네, 구독형 온라인 수업에서 진단을 통한 개인 맞춤형 학습 패스를 어떻게 제공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예시를 하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현재는 콘텐츠는 이제 많이 있는 상태지만 이 진단에 대한 것들을 계속 개발하고 시도를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저희가 모든 콘텐츠에 대한 진단을 다 할 수 있는 건 없고요. 특히 저희가 갖고 있는 것들은 지금 이제 주로 이제 진단 평가를 갖고 있는 것들은 데이터 분석 쪽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갖고 있어서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수준 진단 평가를 하고요. 거기에 맞춰서 또 본인이 듣고 싶은 과정들에 대한 주제도 같이 저희가 이제 취합을 받아요. 그랬을 때 이제 거기에서 필요한 과정들에 대한 것들 저희가 큐레이션으로 이 과정들을 추천한다라는 거를 이제 좀 그 그룹핑한 내용대로 저희가 제공을 하고 또 기업 담당자도 그렇게 안내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어쨌든 그냥 수준 평가하고 그 다음에 그 수준 평가한 거 기반으로 저희가 이 과정 들어라고만 해서는 안 되고요.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교육 콘텐츠에 대한 라이브러리를 같이 그 임직원들한테 공유를 해서 그분들이 그 중에서 듣고 싶은 이제 수요조사를 받고 또 그 수요조사에 기반해서 저희가 적절하게 제공하는 콘텐츠들을 또 제안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좀 같이 얼라인되는 부분들이 있는 콘텐츠들을 이제 그룹핑 해가지고 좀 제안을 드리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그래서 아직은 아까 제가 꿈꿨던 그 에피타이저와 이제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수강료를 가져가는 기업은 사실 아직은 없는데 아직까지도 그냥 코스 요리 형태, 그냥 수강료 70% 이상만 만족하는 거를 수료증 발급해 주세요라고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앞으로 궁극적으로는 좀 그런 수강료를 측정할 수 있는 KPI나 그런 방법들도 좀 개선을 하고 여러 가지 실제로 기업 이런 생각들을 좀 막 갖고 있는 회사들이랑 같이 시도를 해봐서 그런 효과적인 부분들이 아웃풋이 나오면 같이 공유하고 그거를 또 저희 시스템에 또 장착을 하는 형태로 좀 가고 싶습니다. 네, 저 이제 끝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혹시 기타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은 제가 여기 제 이메일 주소를 남겨놨는데 이쪽으로 이제 기타 질문들 주시면은 제가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동안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